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사찰단 복귀에 동의했다고 미국이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이란의 반응은 좀 다른데요. 핵 관련 협상은 없었고 새로운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JD 벤스 미 부통령은 종전 양해각서 체결 뒤 처음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 복귀에 합의했다면서 이번 주 안에 핵 사찰을 위한 절차가 시작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The Iranians have agreed to invite IAEA inspectors back into their country. That is a major milestone for the American people and the first step in permanently denuclearizing. 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운영 체계와 레바논을 포함한 지역 내 충돌 방지 체계, 기술 협상을 위한 구조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그러나 핵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고 새로운 약속도 하지 않았다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의회의 승인과 최고 국가안보회의 결정과 절차에 따라 IAEA와 협력을 계속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IAEA 사찰단이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원자력 발전소를 사찰한 만큼 핵시설 사찰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다시 경고에 나섰습니다. If Iran doesn't live up to their agreement or if they're not behaving, I will do what I have to do. 워싱턴 포스트는 IAEA 사찰단의 복귀가 2015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핵 합의에 있었던 검증 조치가 복원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이나 농축 금지 등 핵심 쟁점은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못한 협상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 최종 타결에 회의적이라는 분석과 함께 일각에서는 이란이 이번 핵 협상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는 2029년 1월까지 끌고 갈 거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에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는 오만이 이란과 무료 통항 원칙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호르무즈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속셈이 여전해서 영구적인 무료 통항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스위스에서 미국과 회담을 마친 이란 협상단의 다음 행선지는 호르무즈 해협을 공유하는 인접국 오만이었습니다. 오만은 그동안 해협 봉쇄와 통행료 부과가 걸프 지역 경제 전체에 미칠 치명적 타격을 우려해 이란의 통행료 징수를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회담 직후 오만 외무장관은 통항료 없는 안전 통항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앞에서 이란이 딴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외교적 쐐기를 박은 겁니다. 하지만 이란의 셈법은 다릅니다. 실질적인 통행세를 계속 징수하겠다는 애초의 속내가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با رعایت همه قوانین بین المللی اینجا با ترتیبات ایرانی که در حبیب بند 5 هم در حقیقت اومده. 방점은 이란의 메커니즘에 찍혀 있습니다. 명목상 통행료만 안 받을 뿐 해협 관리권을 내세워 해상 안전 수수료나 환경 부담금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할 우회로를 열어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본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지렛대 전략입니다. 60일짜리 양해각서 기간에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언제든 청구서를 들이밀겠다는 강력한 압박인 셈입니다. 국제사회와 시장은 여전히 불신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You know, I imagine investors are stepping back a little bit, just kind of waiting to see what happens, and particularly whether the strait will be open or not, because it's not clear whether it will be or won't. 국제사회가 어떤 명목의 통행료도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란과의 기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과 무료 통항에 합의했다는 오만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 동결 자금이 해제되면 미국과 카타르가 승인권을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수입하지 않은 미국산 대두를 이란이 동결 자금으로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스위스 루체른에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첫 후속 협상을 마친 미국 측 협상단 수석 대표인 JD 벤스 부통령.
MOU 이행에 따라 이란의 해외 자산이 동결에서 해제되면 미국과 카타르가 승인권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결 자금이 테러 지원에 쓰이지 않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카타르와 해법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란 동결 자금은 이란 국민을 위해 미국산 대두와 옥수수, 밀 구입에 쓰일 것이라며 전형적인 트럼프식 거래라고 설명했습니다. We actually asked the Qataris to help us set up the mechanism so that we can ensure that the money goes where we want it to go, and they agreed to do that. We have that's going to benefit American farmers and obviously benefit the people of Iran. 미중 정상회담 뒤에도 중국이 브라질산 대두만 사고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지 않자 이란에 이를 떠넘긴 셈입니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숨통을 조이던 원유 제재를 60일의 종전협상 기간에 한해 면제했습니다. 덕분에 이란은 대금을 달러화로 받을 수 있게 돼 외화 수급난을 진정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20년 동안 구축해온 이란 제재가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일부 유정을 폐쇄한 이란이 한시적 제재 면제로 당장 원유 수출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뉴욕 증시는 이보다는 이란 전쟁발 인플레이션에 따른 연방준비 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주목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란 전쟁으로 오른 물가를 잡기 위해 연준이 9월과 10월, 12월에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란 동결 자금 사용처를 놓고도 이란이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한다고 밝혔는데 이란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타스님 통신에 현재 합의된 조항에 따르면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의무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 동결 자금을 반드시 필수품 구매에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재 대상이 아닌 다른 물품도 구매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를 비웃듯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독자적인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바논에 주둔한 군대 철수를 거부하면서 언제든 독자적인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지하 터널에 줄지어 늘어선 미사일과 드론. 이스라엘에서 불과 6km 떨어진 곳에 숨겨진 헤즈볼라의 지하 요새라는 자막이 달려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이스라엘 외무부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의 공격 위험을 방치할 수 없다며 레바논 남부에서 군대를 철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레바논에서의 충돌 방지 체계에 합의했지만 이스라엘은 독자적 군사작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ללוחמים שלנו בדרום לבנון יש חופש פעולה מלא לסכל כל איום ישיר או מתהווה עליהם או על תושבי הצפון. אין לצה"ל שום הגבלה בעניין זה. 이스라엘에선 이번 합의가 이란의 승리라는 여론이 압도적인 가운데 극우파 장관은 노골적으로 휴전 거부를 외쳤습니다. שבניהם לא נפלו לשווא, שבמותם ציוו לנו את החיים, ולא עוד הפסקת אש דרדל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레바논 정부와 미국 워싱턴 DC에서 또 휴전 회담에 들어갔습니다.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압박하는 동시에 휴전 파기의 책임을 헤즈볼라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네타냐후 총리가 강경 보수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레바논 공습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정보당국의 보고서 내용을 전했습니다. YTN 권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과 이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레바논 철군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나는 문제를 해결한다, 그것도 신속하게 해결한다며 네타냐후 총리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영향에 코스피가 하락 출발했는데 낙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 2위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장중에 5% 이상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현재 코스피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현재 코스피는 8,700선에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장보다 0.3% 내린 9,084로 출발했습니다. 9,100선을 잠깐 회복했다가 하락 전환에 낙폭이 장중 5% 가까이 커졌습니다. 보통주 기준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1위가 된 SK하이닉스는 9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정규장 이전 프리마켓에서 사상 처음 300만 원을 돌파했는데 정규장에서는 270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보통주 기준으로 시총 2위가 된 삼성전자 역시 3거래일 연속 하락세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장중 5% 이상 급락한 반면 최대 주주인 SK스퀘어와 삼성생명은 상승세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마이크론과 인텔 등 반도체 주가는 급등했는데 막상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보다는 최대 주주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 이익으로 자사주 소각을 하는 등 주주 환원 가능성이 큰 지주사 쪽에 시장이 더 관심을 갖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순매도이고 순매도 규모는 2조 원을 넘었습니다. 기관 역시 순매도 중이고 개인은 저가 매수에 나서며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하락 출발했는데 장중 5% 가까이 낙폭이 커졌습니다. 959로 출발해 910선까지 하락했는데 3거래일 연속 90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계속 높은 수준인데 오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현재 원달러 환율은 1,530원대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2.4원 오른 1,539.4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 이란 간 종전 합의 소식에 주간거래 종가 기준 1,510원대로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다시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종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최근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에도 국내 수출 기업들의 해외 재투자가 증가하고 코스피 시장 외국인 순매도와 내국인 미국 주식 투자 확대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 이란 간 양해각서 체결 후 첫 고위급 회담이 진행된 뒤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7.9달러로 전장보다 3.31% 하락했고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4.82달러로 전장보다 2.32% 내렸습니다. 미국이 이란 원유 판매 제재를 60일간 면제했는데 이로써 국제유가 하방 압력이 더 커지면 원달러 환율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최종 피해 규모는 1,953만 명으로 정부가 초기 발표한 잠정치보다 650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출 항목에는 이름과 아이디, 비밀번호 외에도 명의 도용 등 금융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높은 연계 정보와 연계 인증 정보가 포함돼 2차 피해 우려가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출 규모는 티빙 유료 가입자 수인 500만 명과 882만 명인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크게 웃도는데 정부는 탈퇴 회원이나 휴면 계정의 정보까지 함께 유출됐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8일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대전경찰청에 입건 전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수부는 또 어제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도 접수했다며 유출 경위를 추적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두의 창업은 예비, 초기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기업회생을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중앙 P&I, JTBC, 메가박스 중앙, 콘텐트리 중앙에 대한 대표자 신문기일을 차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로 출석한 홍정도 중앙홀딩스 부회장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취재진을 피해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상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나 대표자를 불러서 신문을 해야 하는데 오늘 신문기일에서 법원은 5개 회사 대표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채무 상환과 조정 방안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세상을 떠난 경찰관의 유서 원문을 YTN이 유족의 요청에 따라서 공개합니다. 경찰관은 유서에서 부서장인 과장 때문에 힘들다고 밝혔는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하급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족의 오열 속에 고인의 관이 영구차로 옮겨집니다. 지난 주말 숨진 경찰관 A씨의 발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족은 A씨 죽음을 공론화해 억울함을 풀고 싶다며 유서 원문을 공개했습니다. 유서에서 A씨는 자신이 떠나는 건 절대 가족 탓이 아니라며 위로하고 미안해했습니다. 함께 일한 같은 부서 동료들에겐 고마움을 전하면서 자신의 일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유서 말미에 저는 과장님 때문에 힘든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써봐야 과장님 불이익까지 않을 거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 인맥이 많으시니까요. 라고 적었습니다. 유서 속 글씨는 흔들렸고 마지막까지 고심한 듯 썼다가 줄을 그어 지우려 한 흔적도 보였습니다. 눈물을 흘린 것처럼 군데군데 글씨가 번지기도 했습니다. 유족은 A씨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일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의 업무는 헌법과 인권의 바탕을 둬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왔다면서 시민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경찰 내부적으로도 상급자가 하급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급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서에 언급된 과장은 유족에게 업무상 필요한 지시와 확인이 있었을 뿐 A씨를 괴롭히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과장을 대기 발령 조치한 경찰은 앞서 조사했던 동료 직원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두 분이 오늘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첫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오늘 시작부터 딴 나라 살고 있냐 이런 뭐 따끔한 질책이 나왔습니다. 선관위원들이 대거 불출석했다 그래요. 뭐 사태 심각성을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투표용지 부족으로 온 국민 참정권의 침해 문제를 국회가 합의하여 국정조사를 열기로 했고 실제로 그 헌법적인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독자성을 인정해서 그동안 그 감사원의 감사나 국회 국정조사를 거의 받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것에 누적된 것에 의한 투표지 부족에 따른 그 피해가 지금 심각하게 나타났는데
그 책임자들인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선관위원장, 송파구 선거관리위원장 등 주요한 사람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한 무책임한 상황이고 그에 따르는 합당한 책임을 저는 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직무대행까지 나왔는데 해당 지역의 선거를 관리했던 선관위원장과 광역 서울 선관위원장이 안 나왔다는 거는 대단히 정말 문제가 있는 행위이고 저는 오늘이라도 다시 소환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것은 여야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객관적인 사실을 검증하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처음부터 끝까지 백일화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선관위는 그에 따라서 해체 수준에 준하는 개혁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것,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야를 떠난 모든 국민들의 생각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올림픽공원 시위가 20일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참정권 침해의 엄중함을 모든 국민이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문제가 됐던 해당 지역 송파구 선관위원장까지도 오늘 안 나왔습니다. 상당한 좀 여론의 비판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거의 중립성 또 선거의 투명성을 보증해야 될 기관의 수장들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그 선관위의 정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선관위라는 조직이 사실은 선관위원장은 대개 동네 그 지역의 법원장들이 맡으면서 사실 거의 책임도 없이 이제 위원장이라는 타이틀만 유지하고 실제로는 선관위의 상근 직원들이 몇 사람이 다 일 처리하는 이런 과정에서 선거 때 오히려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선거 때가 되면 휴직자가 늘고 이런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 것이고 바로 그 정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 선거관리의 책임자가 선거관리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이것만큼 선관위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독립기관으로서의 그 책임, 그 권능에 따르는 책임을 지지 않은 조직으로 변질되었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 자체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특위를 다시 하나 만들어서 논의를 했는데 이 선관위 개혁의 첫 번째 시발로 지금 이걸 그래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선관위가 선관위원들은 상임이 아니고 위원장도 상임이 아닙니다. 선관위원 중 한 사람만 상임이 되어서 또 당초 임기는 6년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보장받도록 했는데 그걸 3년씩 나눠가면서 이제 한 대통령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점에 이제 위철한 상임위원이 있는데 위철한 상임위원부터 바로 사퇴해서 선관위 개혁의 출발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관위 뭐 해체시켜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적 분노가 높은 상황인데 오늘 노태학 전 위원장은 이제 출석을 했는데 한 달에 하루 출근을 하고 425만 원 수당을 받았다 이런 사실이 또 알려지면서 공분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선관위가 독립된 기관입니다. 헌법상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이 선관위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했을 때 그 선관위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저희들의 그 주장 자체가 기각된 예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정도로 선관위는 헌법적인 중립을 지켜나가면서 선거 관리를 철저히 하라. 이런 취지에 의해서 독립성을 보장해 줬는데 그 독립이 제가 보기에는 무능과 무책임 이런 것으로 전환됐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하게 선거 사무와 업무가 많은 선거 시기에 가장 많은 그 휴직과 휴가를 내는 이런 자체는 저는 존립 근거 자체가 없다라고 저는 봐서 지금 그 사람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시기에 선거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 아마 이런 주장을 할 거예요. 저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는 휴직과 휴업을 냈던 사람들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확인해서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선거가 허술하게 치러진 건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좀 낱낱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부실선거 후폭풍이 지금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충주시장 선거는 결국 재검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여주실까요? 124표 차로 당락이 결정된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4일 국민의힘 이동석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맹정석 후보 측에서 당선 무효 소청을 제기했고 선관위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5일에 수검표로 재검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 비용은 맹정석 후보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왜 재검표를 신청했는지 맹정섭 후보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무효표가 득표 차이의 20배에 달한다, 이런 주장이고요. 그리고 새벽까지 개표한 개표원들이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실수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이유를 들어서 소청을 제기한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 곳곳에서 허술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처음으로 재검표를 받아들인 거거든요. 네. 당선자가 바뀌면 또 이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 선관위 개혁이,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 그 올림픽 공원에서도 보면은 현장 투표, 뭐 현장 개표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선거 투개표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신뢰의 상실.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은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텐데 이 문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드러난 경우죠. 그래서 이런데 이런 재개표 같은 경우는, 재검표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또 하남시 국회의원 선거에 때때로는 뭐 세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실제로 검표를 통해서 다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선거라든가 재검표 이런 것도 그것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되면은 재개표, 재검표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동안 쭉 관례였고 또 유럽의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더라도 재선거가 필요한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것이 근데 이번에 투표 방해가 있지 않습니까? 투표를 못했습니다. 이 참정권을 침해받았는데, 근데 그 표차, 이 나중에 선거 결과로 드러난 표차가 실제로 이런 참정권 침해로 인해서 투표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믿을 만한, 의심할 만한 숫자와 비견될 만하면은 그것은 재검표를 해야 되고 또 재투표를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판단은 이제 법원이 하게 되고 그 상세한 지금 증거 자료 같은 것은 근데 지금 실제로 투표를 못한 수, 또 투표 용지 부족으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밝혀지면서 또는 그게 추정 가능한 범위로 들어오면서 이 재검표, 재투표 여부도 결정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124표 차니까 뭐 결과가 어떻게 뒤집힐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김영한 충북지사도 선거인명부 실종됐다고 또 선거소청 제기했고 지금 민주당 후보가 제기한 것만 받아주면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굉장히 좀 반발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현재 상황은 저는 저희들이 보면 보통 그 예를 얘기했듯이 표 차이가 아주 근소해서 무효표와의 문제 속에서 표 차이가 더 작다면 그것에 대해서 재검표는 여러 차례 요청을 해서 진행했던 애가 꽤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동대문도 그렇고 하남에 있어서 문세표도 있었고 또 근래 여러 가지 선거에서 당락에 대해서 재검표 요청했는데 그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재검표를 많이 했어요. 사실 했는데 결과가 바뀐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검표와 재투표는 성질이 틀린 겁니다. 한마디로 재검표는 투표한 용지를 가지고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무효표가 많기 때문에 일례로 지금 124표 차이인데 무효표가 2,200표 정도 되니까 그 과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하면 재검표를 해주면 저는 정확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재검표를 통해서 결과가 뒤바뀐 예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재투표의 문제는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투표하지 못한 사람의 수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점검이 돼서 확인된 수와 표차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재판을 통해서 재선거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 의해서도 독일이나 이런 경우 그런 구체적인 경우가 있는 경우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소청이 받아들여져서 재투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사실은 소청이 수용되는 예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북의 김영환 지사의 재투표 소청이 수용될지 여부는 그 문제를 명확히 확인한 다음에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다. 한마디로 투표용지 부족에 의해서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의 수와 김영환 지사가 패배한 표 차이가 아주 미소해서 다시 투표가 필요하다. 그런 경우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것도 그런 취지였다라고 저는 봐요. 어쨌든 뭐 인천 지역의 쌍둥이 득표도 그렇고 논란이 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후폭풍이 계속될 것 같다. 지역별로 참 혼란이 많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 유죄 판결 이후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징계를 받은 박상용 검사가 법무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종의 국가가 어떤 사건을 조작을 해가지고 권력에 맞게 지금 만들고 그다음에 공무원 하나를 어떤 희생양 삼으려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한 국가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제 일을 할 수 있게 돌려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누구보다 이번 판결을 촉각을 곤두세웠을 사람이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일 텐데요. 법무부 장관이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징계를 취소해달라,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이 요구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이점에서 이제 바로 고쳐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또 정부 여당이 이 문제에서 더 이상 이제 조작 기소니 뭐니 하는 주장을 하면서 일하는 검사를 일을 못하도록 하는 이런 조치는 철회하는 게 좋고요. 당연히 법무부 장관 사과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부당한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 이번에 그 배심원단 판결 그리고 법원의 판결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만큼 징계도 당연히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시 법의 지배라는 것이 법의 원칙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배심원 재판이니 이런 법원의 절차 이런 것이 모두 민주당과 또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장에 따라서 이게 기소가 조작된 것이다. 연어 파티가 있었다. 당시에 검사가 이런 부당한 짓을 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동안 수사가 있었고 정부가 바뀐 뒤에 새로운 정부 또 특별검사 뭐 이런 수사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그 민주당 쪽의 주장으로 국민 배심원단 재판까지 이뤘던 것이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평범한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것은 위정이다. 술 파티가 있었다는 것을 거의 정언한 것이다라고 이제 결론이 내린 만큼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더 이상 자꾸 일을 키워서 악화시키지 말고 이제 바로 잡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예, 정성호 장관과 법무부에서 주도했던 거 아니냐. 본인의 징계는 판결이 이렇게 나온 이상 사과해달라 이 얘기거든요. 박상용 검사의 주장을 예. 절차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박상용 검사도 국가 공무원 아닙니까? 저는 국가 공무원이 정해진 징계 절차에 대한 소청과 그에 따른 반론을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고 그에 따라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 중에 박상용 검사처럼 자기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유튜브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가서 하는 공무원을 본 예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 국가의 시스템과 법무부와 검사의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돌아갈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연어 술 파티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난 사안을 가지고 저는 법 절차대로 최종 확정까지 보고 그 중에서 세 가지의 재판 중에 한 가지가 사실은 무죄가 유죄가 난 거거든요. 연어 술 파티 관련한 위증죄, 두 번째 직권남용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직권남용죄는 공소 기각,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그래서 세 건 중에 한 건은 유죄, 한 건은 무죄, 한 건은 공소기각이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공소기각과 무죄가 나온 건에 대해서는 박상용 검사는 왜 아무런 입장이 없을까요? 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 그런 판결이 최종적인 심판 결과가 나왔을 때 그에 따라서 법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필요하지. 우리 국가 공무원이 유튜브에 나가서 자기 주장을 모든 사람이 다 한다면 과연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 시스템이 흘러갈 수 있을까? 대단히 우려스럽다. 절차대로 진행하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받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도 병상에서 SNS에 입장을 냈습니다. SNS에 올린 글 보시죠. 연어 술파티 쿠데타는 실패했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이재명과 민주당이 꿈꿨던 연어 술파티의 종착역은 공소 취소인데 이제 공소 취소는 아예 물 건너갔다.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네. 종착역은 공소 취소였다라는 주장, 그리고 이건 물 건너갔다라는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조작 기소였다는 주장의 시발점이 바로 연어술 파티였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불러서 연어술 파티를 해서 정언을 조작했다, 회유했다. 이게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검사가 이렇게 정언을 조작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조작 기소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특별 검사를 통해서 뭐 조사를 하고 또 이게 조사 기소에서 밝혀지면은 특별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이제 이런 시나리오, 이런 순서대로 진행왔던 것이고, 그 주장은 대통령의 발언이나 또 여당 지도자들의 발언으로 하나하나 다 그게 쌓여져 왔거든요. 그게 시작점, 바로 연어 술 파티가 있어서 거기서부터 조작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그 출발점이 무너졌으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서 지금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이야기,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 배심원단 판결을 민주당 쪽에서 하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조계에서는 이 배심원단 판단과 재판부 판단이 같은 방향으로 나온 만큼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연어술 파티. 이거 정말 사실이라면은 국민들도 흥분했던 게 그 대목이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검사가 어떤 한 사람을 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그런 증언까지 조작하고 피의자를 불러서 연어술 파티까지 하나. 여기서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시작됐는데 알고 보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 이렇다면 이제 모든 일을 원점으로 돌려야 되겠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저 발언은 뭐 줄곧 정부 여당의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그 여당 지도자들의 발언을 통해서 중첩적으로 확인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조작 기소 의혹 국조 특위에서 핵심 당사자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는 어떤 주장을 당시에 했었는지 그 얘기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파티도 하고 뭐 술도 가져왔고, 그날은 회덮밥에 연어에다가 또 뭐 여러 가지 과일에다가 소주도까지 와가지고 박상용 검사가 허락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박상용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몇인데 먹는 거 이제 그만 좀 말씀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니 소주를 드셨냐? 연어 먹었다고 이게 뭐 일에 무슨 관계인지 5월 17일 날 정확히 술 안 먹었고요. 교도관들이 뭐 저희들 저 수발을 들었다는데 저도 매일매일 조사받으러 가면서 밧줄 꽁꽁 먹기고 수갑차고 가면 거기서 저희 직원들 만나면 무슨 거기에서 애들한테 수발을 받습니까? 물론 자주 가다 보면 검찰 직원들과 친해져서 정이 들다 보면 예를 들어 냉커피 저희 참고인 수사하면 냉커피 몇 잔 먹고 김밥 먹다 한번 걸려가지고 교도관에 엄청 저 사진 건든 적이 있어서 저는 창피해서 먹어도 안 먹었습니다. 근데 허구한 날 무슨 죄송하지만 의원님 죄송하지만 저 나이가 60인데 거의 먹는 거 이제 좀 그만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어요. 예. 네, 연어 술 파티. 핵심 당사자 2명의 발언이 저렇게 다릅니다. 뭐 기억의 착오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1심 판결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입장인가요? 민주당은 1심 판결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의해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에 의해서 다수결로 그 유죄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수용하고. 그럼 현재 시점 연어 술 파티는 없었던 겁니까? 현재는 없다라고 지금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어와 술 구분해서 술 파티가 같이 있었냐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 그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했던 분들과 판사가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위증이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최종 확인하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로 보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재명 당시 지사 대권업을 잡기 위해서 이화영 지사부터 연관된 사람들에 대해서 수백 회 압수수색 및 조사 이를 통해서 사실 만들어졌고 그 중에 하나가 직권남용, 경기도가 직권을 남용해서 북한에 묘목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공소 기각이 됐어요. 한마디로 공소조차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각을 한 거고 두 번째는 쌍방울에 의한 쪼개기 후원 자체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기소를 해서 했는데 명확한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의 기소 내용과 재판 중에 위증죄는 유죄, 그다음에 정치자금법은 무죄, 그리고 직권남용죄는 공소 기각까지 나왔던 이 사안 자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면서 그 시기에 검찰의 수사와 조사가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는 종합적인 판단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조작 기소 특검으로 가는 길에 연어 술 파티 의혹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근거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러면 특검 추진을 계속 해나갈 것인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그건 또 논의를 해봐야겠죠. 말씀드렸듯이 예. 이 사건과 재판이 항소가 됐기 때문에 예. 항소심을 지켜보고 그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한 이후 논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더 보태자면은 연어 술 파티 허위 정원 이것만 없었으면은 사실은 재판은 순리대로 진행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만일 그 이화영 부지사가 억울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하다면은 이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 직권남용 문제가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기다렸으면 될 문제인데 여기에 연어 술 파티라는 것이 조작이기 때문에 연어 술 파티를 통해서 기소를 조작했기 때문에라고 일을 만드는 바람에 일이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문제는 그냥 재판에 맡겨두고 조작 기소니 또 조작 기소 특검이니 또 조작 기소 특검을 통해서 공소 취소를 하겠다느니 하는 이런 일체의 이제 일련의 주장을 멈추시고 이제 재판은 그냥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통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또 그 검찰 수사권 보안 문제, 보안 수사권 문제 가지고 또 여당의 전당대회까지 이게 논란이 되고 결국 이런 피해는 국민이 입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충분하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는 멈추고 조작 기소 주장도 그만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내부로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당권 경쟁이 요즘 상당히 좀 치열해지고 있는데 당권 경쟁 속에 송영길 의원의 행보가 요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결국은 송영길, 김민석 두 사람이 연대를 하지 않겠느냐. 평택 선거처럼 이렇게 만약 가버리면 안 되지 않겠느냐 걱정이 있어서 제가 만약에 3자 토론한다면 좀 더 균형추를 좀 바꾸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입각에서 무슨 장관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전당대회에 올바른 당정 관계를 수립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제안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건 대통령 결단이니까 직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통령님이나 이 정부의 외교 문제를 푸는데 제가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뭐 A라는 누구누구 홍길동 씨가 최고위원 나가면 나도 나갈게. 이 얘기를 들으면 그게 합리적입니까? 저는 대단히 많이 우습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니 왜 본인의 출마와 정청래 당대표의 연임과 연결이 돼 있습니까? 왜 정청래 대표가 나오면 나도 나가고 정청래 대표가 안 나가면 나도 안 나가겠다는 지금 그런 식의 보도들이 나오던데 저는 상당히 좀 제 상식으로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네, 정청래가 나가면 나도 나간다. 송영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한민수 의원이 뭐 당대표 비서실장이긴 하지만 좀 우습다 이런 표현을 해서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저는 뭐 민주당 당원 당규에서 당대표 출마의 조건을 한정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또 출마한다든지 송영길 전 대표가 또 나온다든지 뭐 김민석 총리가 출마한다든지는 개인의 자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하고 지금 국민 30%, 권리당원 70%, 그래서 3대 7로 당대표를 선출하게 돼 있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선출이 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렇게 약간 상대방이 듣기에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들을 가지고 당내 선거 과정의 갈등을 키워나가는 것 자체는 저는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거겠죠. 송영길 전 대표나 정청래 대표나 김민석 총리나 그 판단은 제가 보기엔 국민들과 당원들이 하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 당대표의 역할은 이재명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모든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 기준이다. 그에 합당하게끔 행동과 말과 행위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말과 행동에 대한 부분들이 다 평가의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 기준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 뭐 개인적인 전망이시겠지만 송영길 의원은 지금 입각설도 있어가지고요. 입각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은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높습니까? 지금 뭐 방금 전에 송영길 전 대표의 말로 보면 입각보다는 민주당을 새롭게
더 제대로 하는 게 더 필요한 시기다라고 하는 본인의 정치적인 판단과 선택이 있어서 당대표로 출마하는 쪽으로 기울지 않았나. 그래서 당대표로 출마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뭐 정청래 대표가 출마하면 나도 출마하겠다는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예. 여기에서 후퇴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에 안 나올 가능성은 몇 %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정 대표는 뭐 예. 고민한다고 했으니까요. 뭐 이번 주 중으로 판단하겠죠. 그래서 출마 여부는 본인의 권리이고 본인의 판단이라서 저는 지켜보고 그 결정대로 저는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송영길 의원까지 나오면은 3파전이 되잖아요. 뭐 다른 당 얘기긴 하지만 3파전이 되면은 3강 구도가 된다고 보십니까? 뭐 어떤 구도가 될 거로 예상하십니까? 그렇지 뭐 여당에서 어떻게 될지 뭐 궁금한데 저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분명해졌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도 이 민심의 준엄함을 깨닫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민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조작 기소니 이런 건 말고 국정에 전념해달라. 나라가 어려우니까 민생에 더욱 전념해달라 이런 건데 지금 계속 그 질주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지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도 야당 대표일 시절에는 검찰이 너무 세서 검수완박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이게 특별사법경찰관 문제며 또 경찰 수사에서 미진한 문제를 검찰이 보완해야 될 문제며 국민들의 민생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 지금 민생의 여러 피해가 즉각 복구되자고 하는 문제를 이제 파악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보완해 주자라고 보완 수사권을 주자라고 하는데 지금 여당 대표가 국정을 뒷받침해 여당 대표가 그걸 흔들려고 자기가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 대통령의 이런 정말 신중한 부탁을 거절하고 보안 수사권 완전히 없애야 된다라고 그 대통령과 정부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자체 매우 불안한 일이고 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전당대회가 분열로 치닫는 경우가 없습니다. 전당대회는 예컨대 이런 보안 수사권 문제가 있으면 이 보안 수사권 문제가 상호 정치적으로 서로 절충되고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그것이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서 전당대회에서 추임받는 이런 게 선진국의 전당대회입니다. 아니면은 프라이머리를 거쳐서 다 이미 그 정해진 후보가 마지막으로 대관식을 하는지 이런 과정이 전당대회인데 지금 이게 왜 전당대회가 이렇게 치열해지냐 그러면은 당 대표가 되어야 공천권을 잡습니다. 비명 행사, 친명 행제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 대표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송영길 의원을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불러서 지난주에 식사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저로 불러서 저녁 식사를 했다는 건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저도 오늘 언론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왜 진행이 됐고 어떤 내용을 한지는 모르겠죠. 송영길 의원하고 별로 안 친하십니까? 뭐 둘이 만나는 걸 저한테 전화하지는 않죠. 송 대표하고 친하긴 하지만 대통령과 만난 얘기를 얘기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고 이재명 대통령과 송영길 대표는 2022년부터 해서 사실은 정적인 동지 관계로서 오랫동안 대화를 해오고 서로 어려운 시기에 같이 극복했던 그런 과정이 있어서 아마 이번에 송영길 대표가 그 오랜 시간의 이 과정을 거쳐서 그 무죄를 받고 정치에 복귀해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그런 격려도 하고 두루두루 그런 아마 모임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 필요한 경우에 정치인도 부르고 또 종교인도 부르고 또 경제인도 불러서 많은 대화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 두 사람 사이 어떤 내용을 한 거는 두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써 의미를 좀 축소하시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송영길 의원이 나온다면 끝으로 간략하게요. 김민석 총리와는 연대 형태가 될까요? 저는 그 모든 후보자는 당대표든 국회의원이든 최고위원이든 1등을 하기 위해서 출마를 하지 누구를 돕기 위해서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군요. 당연하죠. 그러면 민주당은 당대표 선거가 결선 투표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1등 후보가 과반을 넘지 않으면 1등, 2등이 결선 투표를 하는 형태가 돼 있어서 누구든지 다 1등, 2등 안에 들어가서 결선 투표를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누굴 돕는다 이런 거는 말은 그렇지만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나오면 내가 1등 해야 된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전당대회가 평택을처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이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급락에 동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어제와는 그 주식시장의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오늘 장이 열리자마자 급락세를 보였는데 급락 폭이 상당히 커질 때 매도 사이드카가 이제 발동이 되죠. 최근에 코스피가 막 9,000선 뚫으면서 상승장을 계속 이어갔었는데 오늘은 양상이 좀 다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급락하면서 동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주식시장 추이는 잠시 뒤에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면 찾아오는 불청객이죠. 러브버그가 올해도 다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를 러브버그의 본격적인 활동 시기로 보고 있는데요. 러브버그 출몰 지역 상황이 어떤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 네, 서울 은평구 백년산입니다. 네, 러브버그가 지금도 많은가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곳 백년산은 계양산과 더불어 지난해 러브버그가 대량 발생해 민원이 잇따랐던 곳입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러브버그가 드문드문 보이는데 지자체와 주민들은 지난해 민원이 많았던 만큼 올해 사전 방제 작업을 많이 해 개체수가 줄어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제 뒤로 보이는 검은색 텐트 안에는 여전히 러브버그가 많은 모습인데요. 러브버그 대량 발생을 대비해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설치한 러브버그 포집기입니다. 연구용으로 설치한 텐트 안을 보시면 지금 러브버그가 가득한 모습인데 연구원들은 이 포집기를 통해 러브버그의 개체수와 성장 정도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러브버그의 주 번식기인 6월에 접어들면서 수도권 곳곳에 러브버그 출몰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러브버그의 주요 활동 기간을 이번 달 15일부터 29일로 보고 이번 주에 활동 개체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사전 살수 작업과 친환경 방제제 살포 등을 통해 러브버그의 본격적인 출몰을 앞두고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네, 워낙에 대량으로 출몰하다 보니 러브버그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도 상당히 크죠. 네, 그렇습니다. 러브버그는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익충이지만 때를 지어 움직이는 습성 때문에 옷과 차량 등에 달라붙어 시민들의 불편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하는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수도권 전역에 러브버그 출몰 가능성을 공유하는 이른바 러브버그 지도도 등장했습니다. 시민들이 러브버그가 발견된 장소를 제보해 통계를 내는 건데 이번 주에 집계된 제보만 벌써 9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야외 활동 시 조명과 밝은 옷 등을 피하고 러브버그가 익충인 만큼 물을 뿌려 떨어뜨리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은평구 백년산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정부가 주도한 대규모 창업 오디션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합격자 5천 명의 이메일 주소는 물론이고 핵심 자산인 아이디어 요약 정보와 심사평까지 유출된 것으로 보고 경위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경찰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 전 조사를 지시했고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수사 의뢰서를 접수해 본격적인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모두의 창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한 대규모 창업 오디션으로 예비 창업자 6만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현재까지 오디션 1차 합격자 5천 명의 이메일 주소와 아이디어 요약 정보, 심사평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합격자 5천 명의 프로필이 공개된 이후 허가되지 않은 경로로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 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격자 실명과 휴대전화번호와 같은 다른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고 즉각적인 접근 경로 차단과 보안 조치를 시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은 또 비공개 이메일로 이번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정 인공지능 솔루션 업체의 홍보 메일을 받았다는 참가자의 민원이 접수돼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목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모두의 창업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걱정과 불편을 겪으신 이용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후보자는 이번 일로 창업을 향한 열정과 도전 의지가 꺾여서는 안 된다며 모두의 창업 참가자를 만나고 질책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총 9개의 무단 IP가 접근했다는 창업진흥원 신고 내용을 토대로 유출 경로와 책임 소재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얼마 전에 경기 용인에 있는 아워홈 공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중태에 빠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아워홈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 지금도 강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아워홈 용인 2공장에 대해 4시간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강제수사 대상은 공장에 있는 아워홈 현장 사무실과 하청업체 사무실 등 모두 2곳입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수사관 등 22명을 투입해 안전관리에 관한 문서와 과거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담긴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기관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혀 관련자들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8일 해당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하청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관련해서 현재 책임자 2명은 형사 입건된 상태죠? 네, 사고 직후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아워홈 원청과 하청업체에 소속된 안전관리자 각 1명씩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끼임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덮개가 사고 당시 컨베이어 벨트에 제대로 덮여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도 해당 공장을 포함해 아워홈 제조공장 8곳에 대해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워홈에서 지난해 3월과 4월 끼임 사고로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지는 등 여러 재해가 계속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오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만큼 조만간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법원이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 1심 선고 공판에 대해서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김건희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에 대해서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맞사위 인사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밖에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에게 금 거북이와 바쉐론 콘스탄틴 식의 디올 가방,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 씨가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며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어제 내란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죠. 재판부는 김건희 씨 수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는데요. 내란 특검은 종합특검팀에 사건을 인계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 혐의와 함께 김건희 씨 수사 청탁 의혹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씨가 디올백 수수 사건 관련 수사 지휘 사항을 청탁했고 박 전 장관은 공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 이를 보고받았다는 혐의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해당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7개월 전에 일어난 범행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전담수사팀 수사를 이유로 내란을 일으켰다거나 박 전 장관이 이런 계획을 인지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적법한 수사를 다시 개시하고 기소도 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내란 특검 측은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에 사건을 넘길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저희가 종합특검에 인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특검도 최대 수사기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 김건희 씨 수사청탁 사건까지 들여다보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사건이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될 가능성도 있는데 내란 특검은 판결문 검토 등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사건 처분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용우 충남 계룡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오늘 오전 계룡시청에 수사관 4명을 보내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이장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대가로 지지를 호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이태 전북 완주군수와 관련해서 경찰이 전격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 오전 완주군청 군수 비서실 등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유 군수는 민주당 경선 전인 지난 1월 건설업체 대표에게 군 발주 사업 수주를 약속하며 여론조사 참여 독려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유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도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지역 투표소에서 근무를 했던 투표관리관 등 지자체 공무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공무원 가운데 2명은 투표관리원이 부재할 경우를 대비해서 근무했던 직무대행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은 투표관리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치면 선관위 직원들을 소환할 계획인데 일단 참고인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에 피의자로 입건된 선관위 지휘부 등을 부를 계획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따지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본격 가동됐습니다. 사퇴한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은 출석했지만 대부분 선관위원과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하며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에 핵심 증인들 대거 빠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시작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에는 지난 5일 사퇴한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이 출석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선관위원 9명 전원을 포함한 40여 명에 대해 증인 출석을 통보했는데요. 여기서 나머지 선관위원들과 당시 서울시 선관위원장 등 핵심 증인들은 통보가 빠듯했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여야 위원들은 무책임하다, 국민에 대한 집단항명이라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고 오후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어진 특위에서는 기관 보고 이후 투표용지 인쇄 축소 경위 등에 대한 위원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노태학 전 위원장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거듭 사과했고 위철한 직무대행도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는 정오쯤 종행했고요. 오후 2시 반부터 다시 질의를 이어갑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당권을 둘러싼 내전이 한창인데요. 민주당 상황부터 살펴보죠. 네, 연임 도전 초읽기에 들어간 정청래 대표, 오늘 공개 일정 없이 물밑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마 준비는 끝났고 날짜 택일만 남았다는 관측에도 가타부타 말은 아끼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에 앞서 이르면 내일 최고위원회의 전후로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당내 친명계는 선거를 잘못 치른 대표가 다시 출마할 명분이 약하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불출마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기 당권주자 송영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최근 비공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다양한 해석을 나왔는데요. 일단 전당대회 관련 대화는 없었다는 입장인데 오는 27일 미국 방문을 마친 뒤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고요.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건강 악화로 여섯째 입원하면서 사퇴 공방도 잠시 소강 국면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당무에 복귀할 계획인데 오전에는 연어 술파티 쿠데타는 실패했다며 한동안 멈췄던 SNS 고공전도 재개했습니다.
복귀 후 인적 쇄신 카드로 국면 전환을 모색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최근 주요 사안마다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와 균열상을 보이고 있고 이번 기간 수위 조절에 나섰던 당내 반장동혁 측도 공세를 벼르고 있어 거취 논란도 다시 거세질 전망입니다. 네,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상황도 짚어보죠. 일단 내일이 1차 시한으로 꼽히고 있는데 타결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내일까지 상임위원회 명단을 내라 최후 통첩을 날렸는데 공전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 협상 소식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여야 원내 지도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 만났는데 양쪽 다 법사위원장 자리 결코 양보할 수 없다면서 뚜렷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를 데드라인으로 공언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더 이상 협의할 시간이 없다. 조만간 결단을 내리겠다 강조했습니다.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는 방안과 함께 민주당이 18개 모든 상임위원장을 갖는 방법까지 열어두고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를 중재해야 할 국회의장이 협상을 시작하자마자 일방적으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장식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정상적인 국회를 복원하려면 법사위원장직을 반드시 제1야당 몫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주식 매도 후에 판매 대금을 받는 시점을 이틀 후에서 하루 뒤로 앞당기도록 하는 제도를 개편하는 계획이 10월에 구체적으로 공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이 주재한 자본인프라혁신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안을 포함한 증권거래 결제 시스템 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결제 주기 단축은 거래와 결제 사이의 리스크를 줄이고 결제 대기 중에 묶여있던 유동성을 해방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체 브랜드 PB 상품을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에 단가 인하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쿠팡과 쿠팡의 PB 관련 자회사가 30억 원에 이르는 상생 방안을 실천하는 대가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피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쿠팡과 CPLB가 자진 시정 방안과 함께 신청한 동의 의결안을 최종 확정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동의 의결안에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관련 94개 수급 사업주들에게 1,000만 원씩을 지급하는 등 30억 원에 이르는 상생 방안과 함께 상품별 최소 생산 요청 수량 명문화 등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 방안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일본과의 관광 소비 불균형이 커지면서 일본 여행 수지 적자가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일본 여행 수지 적자는 57억 540만 달러로 통계가 집계된 1998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인이 한국에서 쓴 돈을 뜻하는 일본 여행 수입은 지난해 27억 3,730만 달러, 4조 2천억 원 가량이었지만 내국인이 일본에서 쓴 돈인 일본 여행 지급은 84억 4,270만 달러, 13조 원 가량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에볼라 바이러스 병이 확산함에 따라 중점 검역관리 지역과 별도로 5개 나라를 새로 검역관리 지역에 지정했습니다. 에볼라와 관련해서 검역관리 지역에 지정된 곳은 앙골라와 부룬디, 콩고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입니다. 검역관리 지역의 경우에는 체류했거나 경유한 뒤에 입국할 때 발열, 기침 등 감염병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선언한 후 지난 15일까지 708명이 에볼라에 확진돼 141명이 사망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로 분류되면서 내일부터 관련 단속이 시작됩니다.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경우에 과태료를 내야 하고 자동 판매기도 성인 인증 장치가 있어야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반 담배의 인기는 떨어지는 반면 전자담배의 인기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반 담배 흡연율은 지난 2019년 20.3%에서 지난해 17.9%까지 떨어졌지만 전자담배 사용률은 2배 가까이 증가했을 정도입니다.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와 똑같이 보도록 담배사업법을 개정하고 규제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법을 시행한 지 2달째를 맞아 정부와 지자체는 내일부터 현장 단속에 나섭니다.
지금까지는 금연구역에서도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아무 곳에나 둘 수 있고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자동 판매기는 성인 인증 장치를 부착한 채 정해진 곳에만 설치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이제는 오프라인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담뱃값에는 전자담배의 폐해를 쉽게 할 수 있는 경고 문구 그림이 담깁니다. 다만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지 않는 흡입 제품의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25년간) 시총 1위를 지켜온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의 왕좌를 넘겨주자마자 오늘 증권시장이 하락세로 출발하며 주춤하고 있습니다. 관련 경제 소식 이인철 참전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어제랑 다르게 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정 국면이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브레이크 없는 상승세를 구가했던 이제 국천 100선까지 이제 안착을 했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오늘은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올랐던 만큼 반도체 빅2 오늘 하락률이 좀 큰데요. 삼성전자가 7% 넘게, SK하이닉스가 8% 넘게 급락을 하다 보니 지수 전반적으로 파란불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오른 종목이 하나도 없을 정도인데요. 지금 코스닥은 900선대, 910선이 무너졌고요. 또 코스피는 8,500선 초반까지 밀려있는 상황인데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오전장에 5조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팔고 있고요. 개인들이 한 7조 원 넘게 매수하고 있지만 지수 방어에는 좀 역부족인 것으로 보이고 특히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특히 선물도 한 1조 넘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증시는 혼조 양상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올랐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약세를 보였지만 빅테크 가운데 이 스페이스X가 급락을 했습니다. 네. 주가가 16% 넘게 떨어졌는데 AI 투자를 위해서 이제 채권을 발행하겠다라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지금 사흘 만에 지금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 900조 원이 넘게 허공으로 사라지면서 기술주 중심의 이제 조정이 미국 증시부터 시작된 게 오늘 우리 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영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총을 위협하면 이게 하락의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지금도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7% 내리고 하이닉스가 8% 내리니까 네. 시가총액 순위가 또 바뀌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주가 오름세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등락이 좀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 한우물을 판 SK하이닉스 정말 반도체만 올인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종합반도체 회사잖아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이외에도 가전과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AI 시대 승자는 누구냐? 바로 이제 하이닉스인데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난해 초 주가가 17만 3천 원대. 근데 지금 어제 종가가 291만 원이었어요. 16배 올랐습니다. 네네. 주식시장에서 1년 반 만에 16배 수익을 내는 건 거의 불가능한 숫자인데 그걸 해낸 거고요. 삼성전자가 지난해 초 5만 3천 원대. 어제 종가가 35만 3천 원대. 그러니까 5배, 5.6배 올랐기 때문에 같은 반도체 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달라졌다. 특히 지금 AI 시대에 HBM의 가치, 고대역폭 메모리를 좀 독점적으로 거의 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렇다고 해서 SK하이닉스가 이제 25년 만에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다라고 해서 네. 이게 반드시 버블장의 이제 꼭지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건 뭐냐? 반도체 슈퍼사이클인 건 맞지만 이 가운데서도 승자를 가리는 실적별 옥석 가리키는 이제 본격화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서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기업의 비중이 54%를 넘겼고요. 그리고 코스피만 봤을 때도
이 두 기업의 비중이 58%를 넘어서 거의 60%에 육박했습니다. 이 쏠림 현상이 좀 심하지 않냐, 심각하지 않냐 이런 일각의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반도체 쏠림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의 경우는 워낙 이제 상장된 종목 수 자체가 많고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다 이제 담겨져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건 AI 열풍이 맞습니다. AI발 이제 반도체 열풍인데, 근데 과연 SK하이닉스 정당한가? 뭐 목표 주가 500만 원도 있어요. 정당한가를 좀 보게 되면 HBM을 만드는 회사는 세 개 회사입니다. 가장 많이 잘 만들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건 SK하이닉스. 두 번째, 한 60에서 70%의 시장을 SK하이닉스가, 나머지 20에서 30%를 삼성전자, 마이크론이에요. 근데 주가가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냐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주가 수익 비율, 퍼를 봐야 되는데 12개월 예상 선행 이제 PBR, 선행 실적 대비 주가 수익 비율을 보게 되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삼성전자예요. 7.5배 수준. 그런데 마이크론은 9.2배에서 11배 수준이고 SK하이닉스가 한 9배 정도 수준이니까 상당히 이제 주가 수익 비율만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저평가돼 있지만 거기 삼성전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모두 잘하는, 가전도 잘하고 통신, 휴대폰도 잘하는 회사인데 지금은 AI 사이클이다 보니 영업이익률 면에서는 지난 1분기 기준 삼성은 43%대, SK하이닉스는 72, 3%대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문제는 2분기 실적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2분기 삼전닉스 합쳐서 영업이익이 150조 원, 150조 원인데 아마 삼성전자가 한 88조 원대, SK가 한 64조 원대 영업이익 추정이 되는데 1분기에 삼성전자가 57조 원, SK하이닉스가 37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95조 원 수준이었는데 150조로 뛰었다라는 건 석 달 새 영업이익이 50% 넘게 늘어났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단기에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실적을 선반영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실적 확인해야 되는, 정말로 이제 정말로 1분기의 실적을 넘어서면서 호황을 이제 슈퍼사이클에 이제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는 회사가 과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지 2분기 실적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뭐 삼성전자가 다른 어떤 반도체 주가와 비교했을 때 조금 저평가됐다는 내용과 함께 사실 하이닉스도 오늘 오전에 프리마켓에서 300만 원 찍고 내려왔거든요. 지금이라도 이제 들어가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어떻게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9,000시대 이제 얘기하면서 10,000포인트 언제 가느냐, 사실 매수 사이드카 두 번만 발동하면 500포인트씩 올라가 버리면 이틀 만에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과거에 우리가 이제 50년 역사 넘는 이 70년 역사에 있는 증시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1층에서 3층만 오르내리는 저속 엘리베이터 구간이었어요. 3층은 막혀서 한 번도 뚫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뭐 3,200~300까지는 갔지만 고점이라고 해서 바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게 되면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난해 2층에서 올해는 4층, 9층까지 갔단 말이에요. 9,300, 어제는 장중 9,385까지 찍었어요. 거기에서 지금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 늘 고속 엘리베이터라는 게 빨리 올라가지만 빨리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얘기한 것처럼 두 개의 비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비중이 거의 대장주의 비중이 50%를 넘어섰다라는 건 주가는 8, 9천대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빼게 되면 5천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통계상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이제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계좌는 굉장히 좀 빈약해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특정 종목의 쏠림 현상이 좋지 않은 게 바로 이런 현상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6에서 8% 빠지니까 바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하고 있는 거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펀더멘털이 아직은 좀 건강하지 않다. 약간 모래성에 쌓은 어떤 성처럼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발 낙수 효과가 다른 업종으로 좀 확산이 돼야 합니다. 이것도 좀 짧게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이찬진 금감 원장이, 그러니까 금융감독 원장이 이번에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본인이 뭐 들어 누워서라도 이걸 막아야 됐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건 어떤 연유에서 나온 겁니까? 정말로 이제 이미 시장에 나와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취지는 그거였어요. 지금 홍콩이나 미국 증시에는 2배, 3배 이상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제 수익률을 추정하는. 그런데 이제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자들을 국내로 이제 유탄하기 위해서 2배 레버리지 상품을 내놨는데 득보다는 실이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도입을 후회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어놓아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금융시장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 투자자들은 불안해요. 그렇죠. 실제로 ETF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가 이제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그널을 줬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제 포모 심리까지 이제 더해지다 보니까 시장이 투자가 아니라 투기화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이제 규제 강화를 좀 암시하는 이제 암시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품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출시 전부터 어느 정도 예고된 부작용이었다면 지금 이런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건지 재점검하는 게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JTBC와 중앙일보 사태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TBC가 이제 채무 불이행을 선언을 했고요. 관련해서 이제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양한 지금 1차 보도 위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지금 이게 좀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지금 아마 JTBC는 개장하자마자 상당히 뭐 드라마부터 예능으로 해서 거의 뭐 지상파에 육박하는 인기를 끌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이 대표 언론인 이제 중앙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한 220억 원 규모의 기업 어물 만기 전에 상환을 요구받았지만 예금 부족으로 최종 부동 처리가 됐고요. 중앙일보가. 그리고 이제 앞서 JTBC는 채무 불이행을 이제 선언한 상태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격적인 어떤 컨텐츠 투자와 미디어 산업의 변화에 이제 대응하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네. OTT 확산됐어요. 넷플릭스 등장하면서 이제 광고 시장이 확 줄었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수익은 줄었는데 컨텐츠 제작비는 급증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올림픽 중계권을 사기 위해서 과도하게 썼어요. 거의 올림픽과 이제 이 월드컵에만 5억 달러, 7천억 원 넘는 돈을 썼습니다. 근데 이걸 재판매에도 실패했어요. KBS 이외에는 SBS와 MBC는 사지 않았거든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게 때 맞물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금리 오르고 있고 자금시장 경색이 겹치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 위기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럼 JTBC가 이렇게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지금 아마 중앙그룹 계열사 5개가 지금 법원의 회생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앙그룹 계열사 전체에 이제 묶인 개인 투자자 채권 물량이 약 8천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네. 거의 1조 원에 가까운데요. 사실 JTBC 단독만으로 봐도 이제 법정 관리 신청 이후에 뭐 상당히 만기 전 이제 돈을 돌려주기 어렵다라고 이제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회생 절차라는 건 법원의 주도하에 구조조정을 하는 겁니다. 네. 구조조정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일단 자산과 부채가 동결됨과 동시에 각 구조조정이 시작됩니다. 갖고 있는 부동산 매각해야 되고요. 인력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법원이 정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이건 장담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 투자자 말고 이번엔 거기서 일하는 어떤 출연자라든지 직원들은 월급 같은 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법정 관리가 시작이 되면 앞서 이제 JTBC의 모든 자산과 부채가 동결되기 때문에 네네. 당장의 외주 제작사 대금과 연예인, 스태프의 출연료, 임금 지급이 전면 중단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미디어업계 전체 줄도산 공포가 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JTBC는 가능한 한 어쨌든 제작 비용을 좀 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작의 드라마라든가 고비용 예능 제작은 대거 폐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대부분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뉴스라든가 스튜디오 내에서 가능한 시사 교양 프로그램들 이런 비중을 늘리면서 생존 전략을 좀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중앙 미디어 그룹이 사실 삼성가와 사돈지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삼성에서 이 그룹을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거의 뭐 저는 현실화되기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가깝다라고 보는데요. 네네. 물론 뭐 이제 삼성과의 혼맥으로 좀 얽혀 있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삼성의 실제 삼성그룹이 JTBC, 중앙일보를 인수할 거냐 인수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현행 이제 방송법상 대기업의 지상파, 종편 지분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사법 리스크의 경영 효율을 추진 중인 이제 삼성의 경우 막대한 부채를 떠안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 적자 기업을 떠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특혜 시비, 방송이라는 업황의 특성상 정치적 구설수에 이제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현재로서는 삼성이 이 중앙에 대해서 투자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적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시와 JTBC 사태까지 경제 현황들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남아공과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을 치르는 홍명보가 결전지인 몬테레이에서 첫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멕시코 누에보레운주 에스타디오 우니베르시타리오에서 남아공전 대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비공개 훈련은 기본적인 회복 운동 이후에 주로 전술 훈련에 집중이 됐고 세트피스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몬테레이는 과달라하라와 달리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5도까지 오르고 습도가 높아 체감 기온은 40도에 달합니다. 대표팀 관계자는 무더운 날씨에 선수단이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완전체로 문제없이 정상적인 훈련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나란히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메시와 은바페는 나란히 멀티골을 넣으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리오넬 메시가 혼자 2골을 넣으며 아르헨티나의 32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메시는 페널티킥을 실축했지만 전반 38분에 왼발 논스톱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월드컵 통산 17호 골로 역대 월드컵 최다 득점 신기록입니다. 메시는 이전 경기에서 해트트릭으로 독일의 클로제가 갖고 있던 16골 기록과 타이를 만들었습니다. 메시는 후반 추가 시간에 집중력을 보여주며 쐐기골까지 터뜨렸습니다. 아르헨티나가 2경기에서 넣은 5골을 모두 책임진 메시는 대체할 수 없는 에이스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My favorite part was definitely the first goal, like Messi breaking the world record. It was amazing. Yeah. 프랑스는 이라크를 압도했습니다. 전반 14분 올리세의 패스를 받은 은바페가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전반 종료 후 낙뢰 위험으로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2시간 만에 재개된 후반전, 프랑스는 후반 9분에 이라크의 실수를 틈타 은바페가 침착하게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은바페는 이번 대회 4골을 넣으며 득점 선두 메시를 1골 차로 추격했습니다. 프랑스는 덴벨레의 쐐기골로 이라크를 3대0으로 꺾고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조에 있는 노르웨이도 세네갈을 3대2로 이기고 32강에 합류했습니다. 득점왕 후보 혼란은 대회 3호, 4호 골을 넣으며 은바페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YTN 김동리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축구 선수는 누구냐? 이 고트 논쟁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메시가 우승컵과 MVP를 거머쥐면서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월드컵 최다골 기록까지 넘어서면서 메시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가 관심이 쏠립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경기가 열린 미국 텍사스의 수도,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수도, 또 세계의 각지의 수도. 경기 전부터 메시 옷을 입고 메시 얼굴을 하고 메시를 응원합니다. 메시의 골이 터질 때마다 떠나갈 듯 환호성도 터집니다. 17호와 18호 골. 메시는 39살 생일을 앞둔 자신의 6번째 월드컵에서 2경기 만에 5골을 몰아넣고 새 역사를 썼습니다. Una semana más tranquila y nada, así que contento. 축구계 뜨거운 감자였던 역대 최고 선수 고트 논쟁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발롱도르 최다 수상 8회와 클럽 우승 39회를 기록한 메시가 딱 하나 모자랐던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MVP, 골든볼과 함께 수상하자 많은 전문가들은 펠레와 마라도나, 호날두 위에 메시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이후 라스트 댄스를 한 번 더 무대에 올린 메시는 이제 2회 연속 월드컵 우승과 역대 최초 3회 골든볼 수상, 첫 골든부트에도 도전합니다. Lo vamos a seguir intentando. El grupo no se cansa de competir, de querer siempre más. Hay un ambiente espectacular acá, con la gente y en el campeonato. 한계를 뛰어넘는 메시의 발끝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월드컵에서는 늘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죠. 이번 월드컵에서도 일명 비공식 마스코트로 불리는 스타가 등장했습니다.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멕시코 대통령 초청까지 받은 오리를 만나보시죠. 이경화 기자입니다. 멕시코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등장한 오리 한 마리. 응원단 물결 속으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멕시코의 월드컵 개막전 승리 소식과 함께 온라인을 달군 주인공, 2살 난 오리 멀린입니다. 세계 각국 사람들이 이 오리의 깜찍한 모습을 공유하며 즐겼습니다. 승패를 예감이라도 한 건지 한국과 멕시코 경기를 앞두고는 냉큼 멕시코 국기 앞으로 달려갑니다. 월드컵 비공식 마스코트라는 별명까지 얻은 멀린은 가는 곳마다 인기 폭발입니다. Y bueno, pues para nosotros ha sido una sorpresa, la verdad, el hecho de que Merlín sea la mascota no reconocida del Mundial. Y la verdad nos sentimos muy complacidos de. 멕시코 시티에서 노점상을 하는 어머니와 세 아들이 오리의 가족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 고생도 적지 않았지만 가족들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월드컵을 기념해 반려견용으로 나온 유니폼을 직접 수선해 멀린에게 입혔습니다. 여느 때처럼 오리와 함께 일하러 나갔다 시작된 행운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으로 대통령궁까지 방문하게 된 겁니다. La mascota del mundial. Y como somos nosotros, es un asunto de humanismo. de que se conozca a la familia. 가족들은 멀린에게 단백질과 야채, 과일을 챙겨 먹이고 일요일에는 함께 타코를 먹는다고 말합니다. 가족들의 사랑 속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해진 이 오리가 머지않아 광고나 영화에 등장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이 이란전에서 회군하면서 중국과 대결 구도가 되살아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이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둥펑 17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영상을 처음 공개하고 미국 방산기업의 추가 제재에도 들어갔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가오리 모양의 활공체를 탑재한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중국 관영 CCTV가 로켓군 창설 60주년을 맞아 공개한 항모 킬러 둥펑 17의 발사 화면입니다. 2019년 건국 70주년 열병식 때 선보인 무기지만 발사 영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这次呢是第一次看到东17的发射状态。从短片中所呈现出的状态去看，火箭军的实战标准非常高。 사거리 2,000km 안팎, 요격마저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로 제1열도선의 미군 기지들이 표적입니다. 미국이 일본 가고시마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발사 체계인 타이폰을 배치하는 시점과 맞물렸습니다. 20일부터 30일까지는 오키나와 등지에서 미 해병대와 일본 자위대가 연례 합동훈련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중국 동부전군은 수륙 양용 장갑차 부대의 해상 실사격 훈련도 공개했습니다. 타이완 바로 건너편에 주둔하고 있는 제73 집단군 예하 여단의 상륙 전력들입니다. 组织海上实弹射击考核，摒弃虚设环境，弱化固定流程，核心目的就是锤炼单车作战单元的独立决策。 중국 정부는 미국 히토리 업체와 방산 기업 등 56곳에 대한 추가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알리바바를 비롯한 중국 기업 188곳을 군사 지원 업체 명단에 올린 데 대한 보복 성격입니다. 미국이 이란과 종전 합의를 통해 중동 회군에 나서면서 중국과 패권 경쟁에 다시 불이 붙는 형국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 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은 남측에 있다면서 핵 잠수함 추진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당내 주요 문제를 논의하고 의결하는 전원회의가 사흘 동안 진행됐다며 회의 결과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특히 핵무력을 끊임없이 확대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며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겠다고 공언했고, 핵기술과 관련해 더 방대하고 혁신적이며 고무적인 계획들이 가속적으로 실행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력한 국방 자산들을 더욱 누려나가기 위한 사업을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하여 강력히 실행해 나갈. 이미 공언한 남부 국경 요새화는 물론 만톤급 전략 유도탄 순양함 건조와 해군함대 신기지 건설 등도 언급하며 해군력 증강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남측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과 한미 핵협의 그룹을 콕 집어 비난하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남측과 미국에 돌렸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국가를 정조준한 군사 연습들과 정탐 행위들을 때없이 감행하며 올해 상반기를 결산하고 9차 당대회 결정 사항을 점검하는 자리였는데 무엇보다 이란 전쟁 종전 국면으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나온 메시지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북한은 대화나 긴장 완화보다는 독자적인 강대강 정면 돌파와 진영 간 블록 외교를 당분간 견고하게 유지할 것임을 천명한 회의로 평가됩니다. 당 조직 개편도 일부 단행됐는데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이 우리의 국회의장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몇 달 만에 내려놓고 당 조직비서로 복귀한 점이 눈에 띕니다. 최근 군부에서 부정부패와 지시 불이행 등이 불거지면서 최측근을 통한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오늘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8.3도까지 올라 있는데요. 앞으로 기온은 30도까지 더 올라서 평년 수준을 2도가량 웃돌며 덥겠습니다. 장시간 바깥 활동 시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수분 섭취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을 비롯한 내륙 지방은 오늘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고 있지만 일부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일까지 최고 40mm의 비가 더 오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밤까지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교적 맑은 내륙은 낮 동안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위험 수준까지 오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외선 차단에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방은 서울 한낮 기온이 30도, 광주는 28도까지 오르는 등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3도 선에 머무르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이맘때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은 동해안과 남해안에 또다시 비가, 모레는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에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